우리의 이야기는 1942년 말 독일에서 붉은 군대가 스탈링그라드에서 파울루스 장군의 제육군을 포위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군인들의 위대한 승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독일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대가 운명지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독일의 크리스마스를 발표하며 금욕과 이념적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2년 후 1944년 크리스마스에 베를린 시민들은 축하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수도의 많은 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배급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습니다. 순진한 어두운 농담 같았던 것들이 교수대 유머로 변했습니다. 한 농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해라. 관을 줘라. 무너진 건물의 벽에는 가족들에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메시지가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치당의 공고문이 경고했습니다. 약탈자는 사형에 처한다. 공습은 너무 자주 발생해 베를린 시민들은 자신의 침대보다 지하실과 대피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피소는 파란 불빛으로 밝혀졌고 사람들은 가장 따뜻한 옷을 입고 작은 종이 가방에 샌드위치와 보온병을 들고 밀려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전등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발광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베를린에는 300만 명의 인구를 위한 대피소가 부족하여 과밀해졌습니다. LSR이라는 약자는 루프슈츠라움 공습 대피소를 의미했지만 런트 슈넬 루시시 러시아어를 빨리 배우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베를린 시민들은 하일 히틀러 대신 블라이브 윰릭 살아남아라 라고 인사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동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괴벨스의 선전은 반복적으로 네메르스도르프에서 붉은 군대가 수백 명의 주민을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만행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으며 그들의 도래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1914년 12월의 아르덴 공세는 독일 국민의 사기를 다소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은 총통과 기적의 무기들을 믿으며 세계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위 지휘부는 이러한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서부 전선에서의 공세가 동부 전선을 결정적인 순간에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전쟁의 흐름을 뒤집고 연합국들이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려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소련에 대한 어떤 접근도 거부했습니다. 구데리아는 붉은 군대의 대규모 공세 준비에 대해 경고했지만 히틀러는 소련의 사단들이 약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의 임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부에만 집중했습니다. 1945년 1월 13일 이반 다닐로비치 체르냐호프스키 장군은 동프로이센의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공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파시스트 괴물의 소굴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독일군은 놀라운 저항을 보였지만 1월 24일까지 소련군은 동프로이센의 수도 칭겔베르크의 문턱에 다가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콘스탄틴 로코조프스키 원수의 군대가 1월 14일에 공격을 시작하여 동프로이센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첫날 저녁 독일의 거르그 한스 라인하르트 장군은 히틀러에게 위협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을 놀라게 하여 빠른 진격을 이끌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의 나치당 지역 지도자 에리히 코흐는 민간인 대피를 거부하고 군과의 협조를 잘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피난민 열차를 점령된 지역으로 보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그의 본부에 접근하자 코흐는 도망쳤고 민간인들은 붉은 군대와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략군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눈과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NKVD가
눈 속에서 100명의 민간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6점이 그려진 별이 달린 옷을 입고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징역하는 붉은 군대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강간과 약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은 소련에서의 나치 만행에 대한 복수로 독일인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련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병사들은 독일 가정에서 발견한 부하 질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질투와 분노,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정치 장교들과 NKVD 검열관들은 내러티브를 통제하려 했지만 병사들의 행동은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은 가정을 약탈하고 귀중품을 가져가며 종종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파괴했습니다. NKVD는 광범위한 파괴와 독일 민간인의 대규모 이주를 보고했습니다. 1945년 1월과 2월 중순 사이에 거의 850만 명의 독일인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붉은 군대의 동프로이센 징역은 독일 문화와 역사와 깊이 연관된 지역에 완전한 파괴를 보았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붉은 군대가 지나간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소련 병사들에게 상황은 꽤 단순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소련을 떠나 독일 가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독일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독일군의 파괴된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점령의 공포를 목격했고 독일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결심했습니다. 1월 말까지 베를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공습 경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에 들어오는 피난민들은 붉은 군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헝가리는 독일의 동맹국에서 이제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부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적의 징역을 일반 참모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BBC를 몰래 들어 전쟁에 대한 진짜 뉴스를 들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일부 독일인들은 소련군이 장교와 SS에게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여전히 작동했고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를 더 가까이서 자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폭격을 당한 친척과 친구들이 도착할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수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괴벨스는 허가 없이 베를린을 떠나는 것은 타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SS의 처형은 히물러의 명령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1월 23일, 7월 음모와 관련된 저항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괴벨스의 구호인 "우리는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쇠약해지고 노쇠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크 찬셀러리를 방문한 장교들은 그의 외모와 행동에서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지도자는 이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불신했습니다. 그 사이 이반 코네프 원수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이 빠르게 진격하여 크라쿠프와 라돔을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제17군은 오데르 강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거르기 주코프 원수의 제1벨로루시 전선이 베를린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스탈린은 주코프에게 로코조프스키 군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코프는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군은 와텔란드를 빠르게 통과했으며 독일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폴란드의 복수심은 거셌습니다. 소련군은 독일 민간인들을 거칠게 대했습니다. 2월 23일,
포준하는 소련 탱크에 의해 함락되었고 전투는 베를린에 가까워졌습니다. 소련군은 오데르 강에 도달하여 큐스트린 근처에 다리 2기를 형성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렇게 빠른 소련군의 진격에 충격을 받았고 제대로 된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군화가 나치 수도에 발을 들여놓을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베를린의 함락, 잿더미 속의 수도 1945년 4월 20일 아돌프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은 소련 제1벨로루시 전선의 포병들에 의해 준비된 불꽃놀이로 축하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베를린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도시가 함락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소련 신문은 소련 군인들이 베를린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나치들은 히틀러가 베를린에 남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 전투가 유럽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시민들에게 이러한 이념적인 요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폭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생존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큰 피난처 중 하나는 주요 역 옆에 위치한 아날터 바흐호프 벙커였습니다. 이 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벽은 4.5m 두께였으며 벙커 내부의 조건은 끔찍했습니다. 최대 12,000명이 3,600평방미터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군중이 너무 밀집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 여성은 6일 동안 같은 계단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생은 큰 문제였으나 물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마실 물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역 밖에 펌프가 있었고 입구 근처에 젊은 여성들은 물을 길러가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큰 감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사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약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독일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민간 옷을 입고 은신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탈영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적의 도착은 특히 젊은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처녀성을 잃고자 필사적이었습니다. 소련 병사들에게 강간당할 것을 두려워한 소녀들은 먼저 독일 남자들에게 몸을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혼란은 어두운 지하실과 벙커에서 성적 활동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노르웨이 기자는 군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들이 쾌락을 찾기 위한 혼란스러운 욕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언급했지만 이는 소녀들의 강간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빠져들었던 또 다른 혼란의 모습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물품을 비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젊은 비서였던 거르다 페터조는 공군의 식량 수송차를 약탈하는 여성들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들이 기계총으로 습격할 때 거르다는 안전을 위해 수송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지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루머가 주요 뉴스에 출처가 되었습니다. 거짓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죽음까지 저항하라는 나치의 선전은 싸우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소련 전단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전단지는 효과적이었으며 많은 독일 병사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소련 포로들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련의 선전 담당자들은 또한 베를린의 여성들에게 전단을 던졌으며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확신시키고 독일 병사들이 항복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강간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과 젊은 소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구할 기적을 기다리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를린은 소련군이 동쪽과 남동쪽에서 진격해오자 이를 맞이했습니다. 베를린 방어를 지휘한 것은 약 4만 5천 명의 군대와 함께한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이었으며 그들은 150만 명의 소련군에 맞섰습니다. 소련군이 접근하면서 방어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압도적인 숫자 차이에 밀려 결국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히틀러는 자신의 벙커에 머물며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명령 중 하나는 소련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도시 인프라를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식량 공급이 파괴되었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면서 피난을 찾던 수천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도시는 소련군이 점점 더 깊이 진입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일마다 방어자들은 고갈되고 숫자도 부족해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파괴되고 거리는 잔해와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어자들의 마지막 저항은 용감했지만 결국 무의미했습니다. 5월 2일 아침 소련군은 라이히 총리관을 점령했습니다. 같은 날 소련의 유명한 붉은 깃발이 라이히 슈타크 위에 걸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심장이었던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함락되었으며 이는 제3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소련 병사들에게 베를린의 함락은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축제는 금방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에 고무된 소련 병사들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대의 규율이 무너지며 남자들은 약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음주가 일반화되었으며 많은 병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정치적 위원들은 술에 취한 군대를 통제하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축하 분위기는 노래, 춤, 과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병사들은 아파트를 침입하여 음식, 술, 귀중품을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 소련 병사들은 집을 공격하고 그들의 거주자들이 항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몇몇 독일 병사들과 볼크슈트룸 회원들은 하얀 깃발을 흔들었지만 그들도 결국 총에 맞았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폭력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몇몇 병사들이 예의를 지키며 행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포병대가 아파트에 들어가 병든 여성을 발견하고 음식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들의 전체적인 대우는 인간적인 예의의 범주를 넘어선 잔혹함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베를린과 독일 시민들은 특히 여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독일로 밀려든 붉은 군대 군인들을 위해 국경 전역에 독일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도로 표지판이 흩어져 있었다. 군인, 당신은 독일에 있다. 히틀러파에 대한 복수를 해라. 이러한 명령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독일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들에 대해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붉은 군대 군인들은 그것을 복수의 일환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복수는 참혹했다. 베를린이 함락된 후 점령 초기의 이틀 또는 3일은 비교적 평화로웠다. 소련군이 후퇴하는 독일군을 추격하느라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들은 음식 저장소를 약탈하고 연료를 모으며 큰 대비 없이 활동했다. 그러나 네 번째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끊임없는 약탈과 폭력이 시작되었다. 소련군은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들을 강간했다. 어린 소녀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나치였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다. 대다수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에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군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집과 거리의 폐허에서 여성을 공개적으로 강간했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 여성을 강간하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여성들이 겪은 참혹한 경험은 사실 그들이 겪은 고통 중 또 하나의 어려움에 불과했다. 전투에서 집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난민이 되고 부상이나 감금되며 자녀들이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동안 강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 그들의 생존 이야기에 포함되었다. 한 목격자는 강간이 일상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독일 기자 마르카레트 보베리는 그녀가 쓴 생존 일기에서 베를린 전투를 기록했다. 1945년 5월 8일,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14일 동안 소련군에게 억제되었던 지친 소녀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그녀는 강간을 당했지만 잘 먹었다. 평소처럼 강간이 일어났다. 저항한 이웃은 총에 맞았다. 크라우스 여사는 강간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련군이 안경을 쓴 여성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군인들은 꽤 취했지만 노인과 젊은 여성을 구별할 정도였으니 그나마 진전이다. 숨겨져 있던 유대인과 반파시스트들도 해방군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을 때 종종 배신감을 느꼈다. 인게 도이츠크로는 어머니와 함께 숨어있던 중 소련군 탱크가 베를린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느꼈으나 그들이 다가와 자신에게 손을 댔을 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졌다. 소련군은 거리에서만 피해자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일인들이 치열한 전투를 피하기 위해 숨어있던 벙커와 지하실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아이들 앞에서 여성들을 강간했다.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이 선호하는 여성들을 선택하기도 했고, 다른 경우에는 여성을 집단으로 강간했다. 군인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을 강간했으며 70대의 노인과 어린 소녀들도 대상이 되었다. 샤를로텐부르크의 첫 번째 반파시스트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소련군이 대규모로 약탈했다. 개인, 창고, 상점,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 강간 사건은 매일 발생했다. 여성이 강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숨는 것뿐이었다. 강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벙커에서의 강간은 계속되는 약탈과 베를린 곳곳의 아파트와 집에서의 추가적인 강간으로 이어졌다. 독일인들은 자치정부에 수많은 신고를 했다. 1945년 5월 6일 자치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3명의 소련 군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2명의 젊은 여성을 강간했다는 사건이 있었다.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며 여인들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총으로 위협했다. 극단적인 폭력은 널리 퍼져 있었다. 1945년 6월 28일 베를린 라이니켄도르프에서 제출된 청원서에 따르면 5월 4일 2명의 술에 취한 소련군이 한 부부를 공격했다. 62세의 아내는 2 군인에게 강간당했고 66세의 남편은 총에 맞아 죽었다. 나중에 3번째 군인이 와서 또다시 아내를 강간했다. 스위스 기자 맥스 슈네처는 베를린 다헬름 지역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을 일기에 기록했다. 한 사례에서 아버지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소련군은 그에게 삼각형 모양의 칼을 꽂았다. 소련군은 한 명의 여성을 목표로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여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할퀴었지만 그들은 총대에 맞았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정원과 거리를 달리며 쫓겼다. 슈네처는 모든 소련군이 강간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 기자 동료는 반쯤 천사 같기도 하고 반쯤 돼지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성과 소녀들로 인해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났지만 다른 곳에서는 소련군이 마치 친구처럼 행동했다. 그런데도 이 시기의 증언들 속에서 강간의 잔혹한 사례와 함께 소련군의 친절함을 보인 예들도 있었다. 한 가족은 이웃들의 집단 강간을 목격한 후 자살을 준비했으나 다행히도 소련군 장교의 보호 약속으로 멈추었다. 전쟁 중 베를린에서 여성들의 생존 전술 도시에 파괴적인 폭격과 거친 거리 전투를 견딘 후 독일 여성들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란에 빠진 군인들에 의해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덜 매력적이거나 덜 눈에 띄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려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얼굴에 먼지와 젤을 바르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처럼 옷을 입어 주목을 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은 더 부피가 커 보이게 여러 겹의 옷을 입었고 그로 인해 덜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도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취해 있고 난폭해지더라도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술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이나 다른 숨겨진 장소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순찰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집들을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찾거나 물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갈 때 여성들은 그룹으로 이동하며 숫자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뇌물과 협상도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계나 보석, 음식과 같은 소지품을 군인들에게 주고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직접 협상하여 그들의 도덕성이나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공동체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집과 지하실에 임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를 조직하여 모두가 숨거나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위 장교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는 종종 그 장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위 계급 군인들에게서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술은 여성들이 한때 취약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때로는 독일 여성들과 소련 장교들 사이에서 진정한 감정과 존경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기 베를린의 여성에서 익명의 작가는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 후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를 보호할 강한 사람, 장교가 필요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나는 거리로 나갔고 장교에게 다가갈 말을 연습했다.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 보여서 매력적이지 않나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다. 계획을 세우고 원하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또한 소련 군인들과의 기존 관계나 연결을 이용했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거나 소련 문화를 잘 아는 여성들은 이를 활용해 관계를 형성하고 폭력을 예방하려 했습니다. 전쟁 중 베를린에서 여성들의 생존 전술 도시에 파괴적인 폭격과 거친 거리 전투를 견딘 후 독일 여성들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란에 빠진 군인들에 의해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덜 매력적이거나
덜 눈에 띄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려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얼굴에 먼지와 젤을 바르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처럼 옷을 입어 주목을 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은 더 부피가 커 보이게 여러 겹의 옷을 입었고 그로 인해 덜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도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취해 있고 난폭해지더라도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술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이나 다른 숨겨진 장소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순찰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집들을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찾거나 물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갈 때 여성들은 그룹으로 이동하며 숫자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뇌물과 협상도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계나 보석, 음식과 같은 소지품을 군인들에게 주고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직접 협상하여 그들의 도덕성이나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공동체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집과 지하실에 임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를 조직하여 모두가 숨거나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위 장교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는 종종 그 장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위 계급 군인들에게서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술은 여성들이 한때 취약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때로는 독일 여성들과 소련 장교들 사이에서 진정한 감정과 존경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기 베를린의 여성에서 익명의 작가는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의 1년의 고통스러운 사건 후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를 보호할 강한 사람, 장교가 필요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나는 거리로 나갔고 장교에게 다가갈 말을 연습했다.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 보여서 매력적이지 않나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다. 계획을 세우고 원하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또한 소련 군인들과의 기존 관계나 연결을 이용했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거나 소련 문화를 잘 아는 여성들은 이를 활용해 관계를 형성하고 폭력을 예방하려 했습니다. 침묵의 고통, 전시 성폭력의 파괴적인 유산 공격자들을 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강간을 당했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점령 기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베를린시에서만 해도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추정되며 다른 보고서는 많은 여성들이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100만 명에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수치가 제시됩니다. 일부 출처는 이들 공격의 결과로 최대 1만 명의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련 병사들의 잔혹성은 베를린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강간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퍼졌음을 시사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약 190만 명의 독일 여성이 전쟁 중과 전후에 소련 병사들에 의해 강간당했습니다. 강간이라는 공포를 살아남은 것만으로 독일 여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내무부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 여성들을 돌보기 위해 대도시에서 특별한 병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를린의 느켈 지구에 위치한 병원이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소련 병사들에게 강간당한 여성들에 의해 요청된 낙태가 급증했습니다. 1945년 6월 7일부터 1946년 6월 17일까지 보건사무소는 강간으로 인한 낙태 995건을 승인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이 여성들을 돕기 위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점령 당국에 의해 새로 임명된 반파시스트였지만 낙태를 수행한 일부 의사들은 나치당원 출신으로 일시적으로 개인 진료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낙태는 강간의 높은 발생률로 인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건사무소에 제출된 진술서에는 종종 사회적 필요와 인종위생 담론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1945년 4월 27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이미 불법적인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포츠담으로 가던 길에 강간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혼이며 15년 전에 어머니가 죽었고 아버지는 유대인 혼혈로 6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세상에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1945년 8월 20일 두 번째 부활절 휴일에 출근길에 몽골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학대와 그로 인한 임신을 혐오감을 느끼며 묘사하며 아이를 임신한 채로 출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고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도 낙태를 요청했습니다. 한 여성은 5세에서 11세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2번 폭격을 받았고 1월에 서프러시아에서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출근길에 강간당했으며 몽골 병사에게 강제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간 캠페인의 후유증으로 여성들은 강간범들로부터 전염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앤마리 뒤랑 웨버와 같은 의사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베를린의 응급처치소에서 일하며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질병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낙태를 준비했습니다. 뒤랑 웨버는 강간, 성병, 원치 않는 임신, 대규모 낙태가 1946년까지 지속되었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강간 캠페인 후 낙태가 증가한 것은 폭력의 정도와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의료 전문가들과 사회 시스템은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느클과 다른 보건사무소에서 기록한 자료는 널리 퍼진 고통과 그들에게 제공된 약간의 구호를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강간 캠페인 후유증은 많은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으며 낙태 증가 역시 그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합니다. 풀려난 분노, 폭력 뒤에 숨겨진 동기 이해하기, 소련 군인들에 의해 강간당한 독일 여성들의 증언은 정말로 끔찍하며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깊은 비난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증언은 또한 왜 붉은 군대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다른 더 약한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집단 강간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은 분명히 이 군인들이 괴물이고 야만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꽤 복잡하다.
우리는 그 답을 베를린에서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으로 돌아가며 시작해야 한다. 1914년 여름,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야노프카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났다. 소련군이 해방시킨 이 수용소에서 도망친 독일 군인들은 캠프 주변의 얕은 모래 무덤에 신선한 시체들을 남겨두었다. 군인들이 이 시체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시체들은 거의 묻히지 않은 채 좁은 도랑에 쌓여 있었고 느슨한 모래로 덮여 있었다. 썩은 살에서 파리가 모여드는 강한 악취가 있었고 이는 군인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 목격한 이런 종류의 괴물 같은 광경이었다. 죽은 이들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두개골에는 총알 자국이 있었다.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독일 경비병들이 수용소로 끌고 가며 뽑아놓았고 머리카락은 무덤 속과 그 위에 흩어져 있었다. 야노프카 수용소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증언으로 남겼다. 러시아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증언들은 독일의 소련 침략 전쟁에서 벌어진 공포를 증언한다. 한 기록에는 수용소 지휘관인 오버피러 빌가스의 짐승 같은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수용소에서 일하는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는 습관이 있었으며 자주 경비병들에게 수용소 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져 총으로 내려다보게 하여 아빠, 또 해줘요. 또 라고 울고 있는 9살 딸을 기쁘게 만들었다. 야노프카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은 소련의 선전기계에 의해 잘 기록되었으며 소련 군인들은 굶주린 수감자들과 시체 더미들의 이미지를 모두 보게 되었다. 신문, 라디오 방송, 정치 고문들은 독일인들의 행동에 대한 복수를 강조했다. 독일인을 죽여라 와 히틀러팩에 복수하라 와 같은 구호가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반독일 메시지의 홍수는 소련 군인들 사이에 증오와 복수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다. 서쪽으로 진격할수록 소련군은 더 많은 유사한 수용소와 집단 무덤, 수만 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의 분노는 약해진 동포들을 마주할 때 절정에 달했다. 독일 군대에 의해 고향에서 납치된 16살의 소녀들이 그들의 품에서 울며 잃어버린 젊은 시절의 더러운 세부 사항을 고백했다. 만약 수용소 생존자들이 이미 병들고 약해진 상태에서 해방군들에게 복수를 부탁할 수 없었다면 얕은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들은 조용히 그들을 대신해 말했다. 그 후 붉은 군대는 프러시아에 들어갔다. 독일의 땅에서 하얀 집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을 발견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륙의 나머지 부분에서 겪은 어떤 트라우마도 경험하지 않았다. 이것은 독일 군인들이 모든 것을 불태운 소련의 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자신의 선전에 의해 복수를 촉구받은 소련 군인들은 독일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모든 독일인들이다. 따라서 집단 처벌 정책은 소련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 지도부는 독일 인구 전체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군인들은 모든 독일인을 적으로 보고 그에 맞게 대할 것을 권장받았다. 복수와 집단 처벌 정책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전쟁 범죄의 폭발적인 발발에 기여했다. 그중 하나는 소련 군대 내에서의 규율 붕괴였다. 소련군이 독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정상적인 군사 규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지휘관들은 군사 목표가 더 중요한 우선사항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저지른 잔혹행위를 눈감아주곤 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술은 소련 군인들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군인들 사이에서 음주가 만연했으며
이는 공격성과 폭력을 증가시켰다. 술은 군인들의 억제를 낮추었고 더 잔혹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술에 취한 군인들은 약탈, 강간, 살인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소련 군인들에 대한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년간의 잔혹한 전투, 동료들의 상실, 그리고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은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많은 군인들은 폭력과 죽음에 둔감해졌으며 이는 독일 인구에 대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데 용이하게 만들었다. 전쟁은 많은 군인들을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단하고 잔인한 존재로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동유럽에서의 전쟁은 완전한 전멸의 전쟁이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 완전히 붕괴되고 점령지에서 전쟁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쟁의 논리는 제약 없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군인들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이 드러났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인 충동을 실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소련 군인들이 독일에서 저지른 행동이 선전, 개인적인 경험, 규율의 붕괴, 전쟁의 혼란스러운 환경 등 여러 요인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독일 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잔혹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복수, 물질적 이득, 사회적 규범의 붕괴는 소련 군인들의 짐승 같은 행동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의가 거부된 전쟁 범죄 해결에 복잡성 스탈린의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는 부인과 회피였다. 전쟁 중과 전쟁 후 스탈린과 소련 지도부는 소련 군인들이 독일에서 저지른 광범위한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거나 다루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붉은 군대를 유럽의 여러 민족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가져다준 해방자로 홍보했다. 성폭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선전 이야기를 모순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것들은 종종 축소되거나 붉은 군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의 선전으로 치부되었다. 소련의 선전은 붉은 군대를 훈련되고 도덕적으로 나치 군대보다 우수한 군대로 묘사했다. 또 다른 전략은 소련 군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었다. 이 내러티브는 전쟁의 잔혹함과 특히 나치가 소련 땅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포함한 전쟁의 잔인함을 강조하며 군인들의 행동을 복수의 형태나 전쟁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련 당국은 군인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다루고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만약 군인이 성폭력 혐의를 받으면 그의 행동은 조사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혐의를 받는 군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피해자, 대개 여성들은 자신을 공격한 군인을 지목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과정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지목했다. 소련 기록은 독일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소녀는 잔혹하게 폭행당했고 군인들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혐의를 받은 군인들은 상급자들 앞에 세워졌고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고 했다. 그들은 소녀에게 가해자를 지목하게 했다. 소녀는 두려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자신을 해친 군인들을 지목할 수 있었다. 지목된 군인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으며 많은 경우 처형을 포함했다. 이런 가혹한 처벌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쟁 중에도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다른 방법은 동료 군인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처벌이었다. 일부 군인들은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일을 자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믿었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원했다. 성폭력 사건은 군인들의 사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군인들은 동료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군인들은 성폭행자를 대면하고 즉시 처벌을 가했다. 이는 종종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했으며 그들은 범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들이 스스로 정의를 구하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결단력 있는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전쟁 중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맞서 싸우는 것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쟁터의 혼란과 혼동은 일관되게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수치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비난을 받을까봐 혹은 믿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종종 그들이 정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한 군대 환경의 가부장적인 성격도 문제였다. 일부 상급자들은 피해자들의 말을 믿거나 그들의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 이런 주저함은 성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성폭행자들을 맞서 싸우려는 군인들이 반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부대 내에서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비난은 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은 그들의 노력을 계속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과 명예로 움직였다. 전쟁 중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맞서는 시도들은 갈등 중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잡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다루는 것 사이에 싸움을 보여준다. 독일 여성들에게는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여 소련 점령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질서가 회복되었다.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자 붉은 군대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협이 커졌고 소련 당국은 성폭력 범죄를 더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것을 10년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만들었다. 이 지시는 광범위한 폭력을 다루고 소련 독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고위 장교들은 군인들 사이에서 규율을 유지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독일 주민들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련 군대 지도부는 군인들에게 책임감과 규율을 심어주려고 했다. 부대 지휘관들은 강간을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특정한 경우에는 강간범들이 자신의 부대 앞에서 처형되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마그데부르크의 지휘관은 강간 현장에서 군인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은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동시에 선전 작업은 군인들이 명예롭게 행동하고 붉은 군대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장교들은 소련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상기시켰다. 소련 당국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들이 독일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인들을 독일 가정에서 군사 캠프나 변경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련 군대와 현지 주민을 분리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철수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분리는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소련 군대의 이동을 통제하고 독일 민간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군인들은 독일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지휘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허가되지 않은 방문은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이 조치는 소련 군인들이 독일 여성들과의 무단 상호작용을 줄여 성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율의 시행은 일관되지 않았다. 일부 지휘관들은 군대의 통제를 더 효과적으로 유지했지만 다른 지휘관들은 전후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었다. 소련 군사행정은 또한 군대 내 알코올 소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알코올의 유통과 엄격한 통제 부족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계속 남았다. 해방의 어두운 면, 전쟁 중 폭력에 영향 소련군이 저지른 대규모 폭력 행위를 논할 때 독일 여성들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범죄가 붉은 군대 군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및 나치 독일을 지지한 다른 국가들의 여성들도 소련군이 그들의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동일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폭력의 규모는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소련군이 우호적인 국가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1914년 말과 1945년 초 붉은 군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고슬라비아 북부를 통과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우호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련 군인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붉은 군대에 의해 폭행당한 여성의 수는 독일과 다른 점령지에서 수십만 명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붉은 군대의 행동은 여전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소련의 선전은 군인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선전은 독일에 맞선 공동의 싸움과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들의 영웅적인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군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전통, 법률,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련 군인들은 여전히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는 소련군 사령관에게 붉은 군대의 불법 행동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위반한 군인들에 대한 더 엄격한 징계 조치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저지른 군인은 노동캠프에서 긴 형을 받을 수 있거나 심지어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모든 군인들이 붙잡혀 처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련 장교들이 범죄를 저지른 부하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폭행한 장교는 처형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군인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붉은 군대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다른 국가에서의 붉은 군대의 행동은 전쟁 중 그들의 복잡한 행동을 더해줍니다. 이 문제는 전시 강간 범죄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소련 군인들만이 유일하게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인들도 독일을 지나면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군인들의 경우 노르망디 상륙 직후부터 강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특히 타겟이 되었는데 미국 군인들이 그들을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프랑스 여성들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선전의 신화를 믿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을 프랑스 사회 문제에 책임을 돌려 정당화했습니다. 강간 신고가 늘어가자 군대는 대부분의 비난을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에게 돌렸고
그들은 혹독하게 기소되고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인들의 잔인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더 큰 규모로 폭력적인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1945년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37명의 군인이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강간들은 종종 잔인했으며 독일 여성들은 의식을 잃고 구타당한 후 구강 또는 항문 침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통계에 따르면 전쟁 직후 몇 달 동안 강간범들의 약 절반이 19대와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7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69세였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군인들은 서유럽 전역에서 약 14천 명의 여성을 강간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독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군인들이 저지른 강간을 포함한 모든 범죄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더 자주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 군인들도 강간을 저지르긴 했지만 미국 군인들보다는 적었습니다. 많은 영국 군인들은 패배한 독일 인구에 대해 권력감을 느꼈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강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저항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군인들, 특히 식민지 부대의 군인들 역시 여러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성폭력의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45년 4월 프랑스군이 슈투트가르트를 점령한 후 몇백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독일 여성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보고 자신의 몸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군 당국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거나 독일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식민지 군인들이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치 선전과 후에 일부 독일 내 요소들에 의해 인종차별적 정서를 자극하고 군사적 책임과 규율 문제를 덮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인들에 의한 강간 사건은 전쟁 중과 전후에 군인들이 성적 정복을 목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더 넓은 패턴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몸에 대한 권리를 느꼈습니다. 군 당국은 강간 사건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며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돌리거나 인종적 편견을 통해 군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미 전쟁의 파괴로 고통받고 있던 독일 여성들은 이러한 폭행으로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으며 이를 전쟁의 일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혼의 상처, 전쟁이 여성들에게 남긴 지속적인 트라우마 소련군이 독일인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의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선전은 독일 국민들에게 소련 사람들을 동방의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고정관념을 주입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에 진입했을 때 많은 독일인들은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나치의 선전은 소련 군인들이 파괴와 죽음,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소련군이 통제권을 잡자 많은 독일인들은 항복을 의미하는 흰 깃발을 집 밖에 걸었습니다. 소련 군인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미 떠나거나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았고 남은 것은 여성,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강간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 강렬해서 많은 독일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 후 병원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소련군은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센터를 설치했지만 그곳에 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센터가 건강한 여성을 찾아 시베리아 강제 노동에 보내려는 함정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들이 받을 치료가 성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려움과 강간 범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은 독일인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나치 정권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련군, 특히 NKVD는 저항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체포를 실시했으며 종종 사람들이 단지 소련의 적대적일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소련과 서방 강대국들 간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을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전쟁 신화로 알려졌으며 일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더 수동적으로 만들어 도움을 기다리게 했고 그 도움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이 행동과 일상을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밤에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피했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강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거나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연한 두려움은 독일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에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점은 강간 범죄가 독일 여성과 사회에 깊고 지속적인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남긴 심리적 상처는 심각했으며 지속적인 감정적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그들의 경험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 사실에 의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그들을 사회에서 더 고립시켰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와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더했으며 피해자들은 혼자이고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역시 종종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때로는 버려지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극심한 사회적 압박을 받았고 아이들 자신은 그들의 출생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자랐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들, 아버지들, 형제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이는 무력감과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나치 사회가 구축했던 전통적인 가족 역할의 붕괴는 남성 친척들에게 실패감을 주었고 이는 가족 관계에 더욱 큰 부담을 주었으며 장기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간 범죄는 또한 커뮤니티 내 신뢰의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은 물론 이웃들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군인들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개인과 가족 사이에서 고립감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쟁 동안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커뮤니티와 상호 지원의 감각을 침식시켰습니다. 이 범죄들은 또한 독일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련 군인들에 의한 폭력은 나치 정권의 행동에 대한 집단 처벌의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 피해자 의식을 형성했으며 그들은 몇몇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의식은 복잡하고 갈등적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나치 정권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소련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공존했습니다. 이 감정은 독일인들의 소련에 대한 태도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1945년 봄에 발생한 광범위한 강간 피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나치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베를린의 함락이라는 찬란한 순간으로 이 시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견뎌낸 이 여성들의 증언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덜 알려진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깊은 인간적 대가와 그 공포를 겪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세상에 강하게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